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화 3 정신분석학은 이제 구식이 되었다. 이 신화는 부분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정통의 고전적 정신분석학은 구식이 되어가는 중이다. 정통 정신분석학이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방법론과 통찰들은 거의 100년 전에 형성된 것이다. 정신분석학 주변의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정신분석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시행 형태, 또 그것이 창출되는 통찰 등 정신분석학 자체도 변화하였다. 치료비에 대한 정부와 보험산업계의 통제가 증가되고 다른 많은 형태의 정신치료와 정신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정신분석의 치료 횟수와 기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한때 유일한 정신치료였던 정신분석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다. 정신분석가와 그 환자들의 수는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과 달리 주로 어떤 문제나 증상을 치유하는 단축된 정신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불된 비용에 따른 효과를 따지고 이득과 생산성이 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돌아서는 놀랍게 변해버린 요즘 시대의 눈에는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한없이 걸리고 깊은 내성을 계속해야 하는 정신분석이 마치 프로이드 당시의 오리엔트 융단으로 감싼 빅토리아식 긴 의자처럼 낡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정신분석은 놀랄 만큼 확장되었다. 정신분석이 아닌 대부분의 정신치료들은 사실상 고전적인 혹은 현대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나왔으면 끊임없이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았다.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기심리학 같은 현대 정신분석 이론들은 사회사업 분야의 사례 연구와 오늘날 시행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정신치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 놀라운 것은 정신분석이 임상 현장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 외롭고 전투적이었던 프로이트의 생애 내내 정신분석은 그 가장 전성기에조차도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미미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날은 프로이트의 공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우리 문화와 자신들의 경험 체계에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프로이트 학파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정신분석학은 우리 문화 내의 전문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학문일 뿐 아니라 하나의 사고 형태이며 인간 경험에 접근하는 형태로서 우리 문화의 구성 요소이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마음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프로이트 당시에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주장들이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상식적인 생각들이 되었다. 무의식적인 동기와 의미, 무한히 다양한 성욕의 형태, 성격 형성에 미치는 초기 사건들의 영향력, 가족 생활에서 중심적인 오이디푸스 갈등, 유아기와 아동기 경험의 성적 감각적 차원들, 불쾌한 사실들을 부인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그렇다. 정신분석학은 문학이라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비평가 해롤드 블룸은 이렇게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개념들은 우리의 문화와 융합하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현대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유일한 서구 신화를 만들었다. 정신분석학은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다르면서도 동시에 똑같이 현대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글라스 홉스타터와 데니엘 데네트는 프로이트가 마음에 대한 인식을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선구자라고 지목한다. 프로이트가 처음 무의식적 정신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의 논문은 심한 배척과 무리에 부딪혔다. 프로이트는 생각의 경계를 확장시킴으로써 임상 심리학을 혁신하였다. 또한 보다 최근에 인지적 실험 심리학이 발전할 길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복잡한 가설 검증과 기억 탐색 및 추론,
말하자면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통찰할 수 없는 내부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소련 연방이 현대 서구 문화 쪽으로 경도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최초의 지적인 조짐 중 하나가 정신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준다. 이와 유사하게 현대의 경험과 문화에 끼친 정신분석학의 기여도 프로이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해리 스택 설리반의 참여적 관찰이라는 방법론과 그의 대인관계 이론은 모든 사회과학과 사회구성주의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에릭 에리슨의 생애 주기에 대한 발생학적 접근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인류학과 역사 그리고 전기문학에 영향을 끼쳤다. 유아의 환상 생활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의 놀라운 생각과 아이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고 낭만적으로 기술한 마가렛 말러의 연구는 아이들과 그들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발달적 요구들에 대한 부모와 연구자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애착에 대한 존 보울비의 강력하고 잘 입증된 이론은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연대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리에 대한 연구들을 촉진시켰으며 어린이들의 욕구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에 큰 몫을 하였다. 도널드 위니캇의 주관성의 기원 및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안아주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혁신적인 통찰은 전 세대의 부모 역할 경험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또한 위니캇의 중간 대상과 중간 경험에 대한 개념들은 아동 초기를 다루는 교육학자들의 창의성과 문화 그리고 미학적 경험을 다루는 철학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현대 정신분석학의 수정주의적 접근은 문학 비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역동과 정신분석적 생애사의 이야기 개념을 적용한 로이 셰이퍼의 무의식을 현대 언어학과 구조주의 인류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자크락강 의 난해한 개념들은 모두 널리 인용되고 있다. 하인츠 코엇의 자기의 변천과 자기에 대한 매력적인 연구는 문학과 역사, 문학 해석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레시의 영향력 있는 저서 자기의 문화는 코엇과 오토 컴버그가 발전시킨 자기의 이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정신분석과 페미니즘 사이에 풍요하고 복합적인 학문과 교류도 생겨났다. 초기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의 가부장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여성관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본서 8장에서 논하고 있듯이 페미니스트들의 비평은 정신분석학 밖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그와 병행해서 정신분석학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정신분석학자이며 페미니스트인 저술가들은 성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최근의 사고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 이후의 발달은 현대의 삶과 사고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을 마치 현대와 무관한 낡은 것 또는 앞으로 사라져버릴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현대의 정신분석학 문헌들과 임상에 있어서 주된 관심들, 주관성의 성질,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창의성, 주체의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맥락의 융합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들인 것이다. 아주 중요한 챕터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챕터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지만 프로이드 당시에는 프로이드가 애썼지만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한정돼 있었는데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정신분석 자체의 내용도 풍부해지면서 어떤 정신치료,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굉장히 큰 발달들이 왔는데 여러 심리치료의 어떤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정신분석이라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많은 심리치료들도 대부분 정신분석가들이 직접 창안했거나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배운 분들이 새로운 정신치료, 심리치료들을 창안했기 때문에 여러 심리치료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연구가 깊어지고 임상이 깊어지면 만나는 게 결국 정신분석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수님들 또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여러분들의 영역과 정신분석이 만나는 체험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어떤 퍼스펙티브 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신분석 치료나 정신분석 쪽을 주된 영역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영성 쪽에서 그쪽을 충분히 발전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전문 영역을 넓히는데 정신분석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단순한 임상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현대에 와서 문화 비평이나 이런 영역뿐만이 아니고 요즘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공지능 영역도 그리고 거의 독립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인지치료 영역 이 모두가 어떤 프로이드가 시작한 이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 영역은 없다고 보이고 어쩌면은 지금의 인류는 프로이드에 의해서 창안된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툴을 가지고 이미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프로이디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드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는 훨씬 넓어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 형태가 됐다는 사고 형태라고 사고의 툴이 어떤 정신분석적인 퍼스펙티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완전히 떠나서 사람들이 사고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의식만은 의식으로만 사람을 의식으로만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거의 다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전제로 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여러 문화 속에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이 대학 강단에서 사라져서 정신분석이 사라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정신분석이 각 개개인의 사고 형태 속에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정신분석이 마치 그 영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정신분석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들이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걸 분리해내기 어려울 만큼 정신분석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나누면 우리의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잠깐 서로 나누는 시간 갖죠. 정신분석이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그 바탕처럼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철학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그 뭐랄까 융합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사고와 융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정신분석이 또 그 쉽게 말하면 타락같이 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정신분석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정신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의 심리를 컨트롤하는데 사용하면서 그게 마치 좋은 세상의 처세술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신분석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한 도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요즘은 쉽게 그냥 탁 주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성 있게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 의견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요즘 세계가 정말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핵무기 사용하겠다는 이런 언질까지 나오는 이런 묘한 정말 우리가 인류가 이미 진화해서 그런 엉뚱한 일은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할 만한데도 또 아주 원초적인 어떤 가장 잔인한 어떤 전쟁이 또 시작되고 있죠. 이 속에서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상 공간에서 싸움도 있지만 또 하나 심리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죠. 심리전에서는 결국은 심리전의 툴이 이런 정신분석적인 통찰들을 배경으로 심리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정신분석학 혹은 정신분석인 통찰 이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아주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인류를 파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윤리성, 프로페셔널 에틱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직업윤리 혹은 전문가로서의 윤리가 상실돼 버리면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 그 정신분석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기간이기도 한데 그 이렇게 대선 후보들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토론을 준비하는 그런 그 정책을 세우는 거라든가 방침을 세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언어 습관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아니면은 철학적인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도 정신분석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아니면 일상 전반에 정신분석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이미 흡수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평론가나 사회평론가, 문학 비평가 이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정신분석이.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정신분석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그 분야의 여러 가지 기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제 불교 전공 그 심리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접했던 게 유식이라는 것을 좀 접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종교를 떠나서 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세밀하게 봤구나 이런 그걸 발견을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신분석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해설할 수도 있겠다. 그거 참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좀 더 그 경전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여러 도움을 받게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이랄까 꼭 유식뿐만 아니라 모자라든가 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때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현대인들에게 옛 스님들의 지혜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욕심들이 많아요. 사실은 동양의 아주 깊은
사유나 영성들, 그 선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지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신분석적인 툴을 가지고 접한다면 그걸 좀 더 잘 이해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평이하게 좀 더 이 지혜를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정신분석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미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딱히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많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을 철학을 당연 철학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종교 쪽도 저는 잘 모르지만 종교 쪽도 당연한 거 요새 현대의 어떤 미디어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마음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분석학 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현대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신분석이라는 표어로 달지 않았을 뿐이지 다양한 용어들과 다양한 어떤 그 표현들로 바꿔서 얘기가 될 뿐이지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챕터를 저는 이게 정신분석은 구식인가 하는 것을 제 용어로 본다면 정신분석은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볼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정신분석이 과거에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서 과거의 정신분석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잘 공부를 하면 지금 정신분석 전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온고이 지신인데 옛 것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옛 것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죠.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통찰을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 속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나오는 거가 대부분의 경우로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뭘 한다고 하는 그런 행운도 있겠죠. 행운도 있지만 특히 학문의 분야나 인간의 마음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과거의 것을 충분히 체득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상 이걸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동양의 이 온고이지신이라는 이런 학문의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한다고 생각이 돼요.